그래서 1등 주식을 사는 이유는 이게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공부 잘하셨네. 예,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업체가 지락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갑자기 역전했단 말이죠. 갑자기 다시 애플로 역전했습니다. 다시 역전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 안녕하세요. 빠숑의 초대석, 빠숑의 상담책의 초대석. 예, 오늘도 제가 정말 좋아하시는 분 모시고 방송 진행합니다. 오늘 또 새로 책이 나온 것이 있어서 이 책만큼은 빠세에서 모셔야겠다. 그래서 급급하게 모셨었고요. 바로 이 책입니다. 부의 체인저 두 권인데요. 야, 이것도 제가 거의 3시간 만에 두 권을 다 거의 완독할 정도로 너무 가독력이 좋고요. 내용이 너무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난번 책보다도 저는 오히려 더 재밌게 읽었고요. 지금 시장과 굉장히 잘 맞물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저자님 모시고 정말 또 이런저런 얘기들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아마 이 방송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조던 김장섭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작년에 이제 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그 운대가 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슈는 그거였어요. 마이너스 3%가 나오면 다 그렇죠. 팔아라. 마이너스 3%요. 네,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얘가 이제 무슨 뭐 무당이냐. 그래가지고 그게 뭐 나오면 어떻게 떨어지냐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때 원래 부동산을 하다가 이제 주식으로 갔기 때문에 뭐 주식에서는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이 위험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10월달에 한 30% 이상이 빠졌어요. 그때 장이. 그래서 그 빠지면서 이제 몇 억을 날리면서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 이런 걸 이제 찾아봤더니 그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는 공황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황에 대한 정의를 찾으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찾다 보니까 87년도 블랙 먼데이, 뭐 2000년 닷컴 버블,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찾다 보니까 한 달에 뭐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4번이 떨어지면 공황이 오고 공황이 오면 한 2달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 말이 되냐? 뭐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그 뭐 옛날 과거하고 똑같이 돌아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운이 좋게도 저한테는 운이 좋은 거고 어차피 제 주식도 이제 같이 빠지긴 했지만 그때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한 2월 27일 정도에 떴거든요. 이제 찍고 나서 그때서부터 한 30%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회원수가 막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늘었고 그리고 이제 책도 이제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종합 순위에서 계속 순위 있었어요. 그 이런 경제 경영 책이 그렇게까지 순위가 높기가 쉽지가 않은데 전체에서 한 2등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이게 트러스트 북스 대표님이 저한테 조다님이 저희 출판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히트작이 별로 없어요. 거기가 제 책 빼놓고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책을 잘 이제 팔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이제 많이 이제 그 회자가 됐었고 회원수도 많이 늘었는데 그때 이제 일단은 공항까지는 잘 분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페인이 좀 있었습니다. 페인이 있었나요? 뭐냐면 그때 이제 잘 팔긴 했는데 들어가는 시점이 좀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제 그 공항을 분석할 때 요게 그 2008년도서부터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벤 버냉키라고 이제 전 연준 의장 이 사람이 양적 완화하고 제로 금리 이걸 하면서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거든요. 무제한이라기보다는 한 4조 달러 가까이 이제 풀었고. 작년에도 4조 달러, 올해도 거의 4조 달러 비슷하게 푸는데 그 정도 돈의 힘을 뭐 공항만 분석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1929년도 이제 대공황서부터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가 달라진 것을 제가 이제 거기를 좀 관과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잘 팔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 칭찬도 많이 듣고 그랬긴 했지만 이게 공항일 때는 한 2달 플러스 1일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한 6월 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주식을 못 사고. 근데 이게 V자 반등을 3월 한 중순 이후 한 20일 정도서부터 V자 반등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1,400포인트 찍고 그냥 쭉 올라가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은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나스닥도 많이 떨어지고 애플도 한 35%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요번 책이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그
그 상쇄를 시키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약점을 이제 뭔가 이게 보완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책도 그러니까 만약에 2.5% 떨어질 때마다 한 10%씩 파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이너스 3% 떴을 때만 바로 파는 게 아니라 네. 2.5% 떨어질 때마다 한 10%씩 팔면서 네. 현금을 좀 쥐고 있다가 네. 한 두 구간 한 5% 정도 올라가면 이제 다시 사는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말뚝박기라고 해가지고 말뚝박기요. 예, 말뚝박기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그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연준에서 무제한 돈 풀기가 들어갔을 때는 네. 최대한 한 25% 네. 한 30% 정도 수준에서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양적 완화와 그 제로 금리까지 들어갔을 때는 네. 최대한 25% 정도까지밖에 안 빠지더라. 그리고 이 연준이 이제 받쳐주는 때가 그때고요. 그리고 연준이 이제 돈 풀기를 그만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한 50%까지도 빠질 수 있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 기간이다 보니까 네. 그런 기간에서는 아무리 많이 빠져도 그래서 이제 뭐 그 후로도 이제 좀 연구를 했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가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 위기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마이너스 3%가 한 5번이 떴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18% 정도밖에 안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준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면서 증시 부양을 할 때는 한 25% 정도에서 이제 그 모든 주식을 사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25% 정도까지 빠지면 그때는 주식에 100% 들어가는 아무리 이제 더 빠질 것 같아도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뭐 2.5%가 빠졌다 그러니까 이걸 10구간으로 나눠서 그때는 이제 10%의 주식만 사는 거죠. 그리고 5% 빠지면 20% 주식을 사고 그런 식으로 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그러면 이제 포모가 없죠. 포모는 이제 피어 투 미싱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제 공포 그러니까 그 나만 소외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 제로 금리가 끝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한 50%까지 빠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는 한 50% 빠졌을 때 100% 들어가고, 그러니까 5% 떨어졌을 땐 10% 들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뚝박기를 이제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현금도 어느 정도 마련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주식을 많이 늘릴 수 있다. 예, 주식을 많이 그러니까 그 전문 용어로 이제 존버라고 있죠. 그러니까 존버가 그 버티기인데 버티기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주식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현금화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 초보다 한 25% 30% 정도가 빠졌는데 그 뭐 만약에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았다면 네. 그러면 나는 현재 현금화를 100% 시키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바닥 그러니까 뭐 한 7만 원대 그러니까 9만 6천 원까지 갔다가 6만 9천 얼마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그 네. 바닥에 이제 전체 내가 그 주식을 샀다면 그러면 주식수를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뭐 범위가 굉장히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선택 범위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는. 네. 야, 이거 폭풍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일의 부 같은 경우는 이제 3% 마이너스 3%율 그러니까 나스닥이 마이너스 3%씩 빠질 때 대공황이 올 때문에 그다음에 매도 전략이 했었는데 지난번 책에서는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에 대한 좀 전략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했어서 이번 책에는 말뚝박기 전략이라고 해서 이런 케이스면은 사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책에 풀어주셨는데 그것들을 정말 짧은 기간에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 주제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이데이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1등 주식은 애플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을 계속 사두자라는 네. 말씀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1등 주식을 사는 이유는 이게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공부 잘하셨네. 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업체가 지락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갑자기 역전했단 말이죠. 갑자기 다시 애플로 역전했습니다. 다시 역전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50% 정도를 이제 그러니까 1등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왔을 때는 그러니까 애플을 50% 팔고 50% 그리고 팔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50% 사요. 근데 이게 역전이 50% 됐다는 것들을 어떻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시가총액이 이제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넘어간 날.
네, 그러니까 넘어간 날. 근데 지금 다시 또 역전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50대 50으로 갖고 가다가 2등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그 2등을 팔고 갭이 네, 갭이 2등을 팔고 1등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게 2018년도 한 3월 달 정도에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3개가 1등을 엎치락뒤치락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1등이 바뀌면 전부 팔았다가 다시 갈아탔다. 이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도 엄청 나가고 그렇죠, 이렇더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1, 2, 3등 아니면 1, 2등이 뭐 10% 이내일 때,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일단은 1등을 이겨야 돼요. 2등이. 그랬을 때는 50%를 팔고 그다음에 50대 50으로 갖고 가다가 네. 1, 2등의 갭이 50% 이상 벌어지면 그때는 10% 50%를 팔고 1등으로 다시 갈아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시장 수익률을 이제 상회할 수가 있는데. 그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면 이제 뭐 어떤 좋은 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S&P 500이라는 게 네. 한 9.1% 정도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예. 연. 네, 예. 지금까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평균을 내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배당까지 합치면 한 10.1%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1등 주식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25%가 공항을 빼면 네. 네, 공항 중에는 이제 뭐 한 마이너스 30% 뭐 이렇게도 나오고. 네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7% 정도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최근 이제 5년간 보면 수익률 자체가 거의 한 5배, 50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5%보다 더 이제 높은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일단은 그렇게 25%가 되면 뭐가 좋냐?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파이어족을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뭐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1년 1억 정도를 먼저 모은 다음에 네. 그러니까 1억을 모으는 방법은 1억을 모아도 되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산 다음에 아파트를 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전세금이 1년마다 뭐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가 올랐다. 네. 그럼 1억 정도 오른 걸 갖고 갭 투자를 또 하지 마시고 차라리 1등 주식을 사는 거죠. 오케이. 네, 1억을. 그러면은 네. 거의 저희 무이자로 해서 1억을 마련하는 거고 그 뭐 전문직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신용대출로 뭐 3, 4억 이렇게 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땡기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1억 정도를 모은 다음에 네. 1억에 대한 25% 그러니까 매년 25%가 되면 얘네들이 이제 스노우볼을 굴리는 효과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최소한 1억 정도는 굴려야 됩니다. 그리고 1억 정도를 굴렸을 때 25%가 10년이 되면 10배가 됩니다. 그렇겠죠. 1.25 곱하기 1.25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면 네. 10년이 됐을 땐 10배가 돼요. 그리고 다시 또 10년이 지나면 또 다시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이 10억이 되고 10억이 1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게 어느 정도 되냐? 바로 한 20년 정도가 되면 100배가 되는 게 룰이에요. 네. 와.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갭 투자를 해서 이제 부동산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6년도 정도에 14억 정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 12월 달에 그때 이제 리먼 사태 맞고 네. 그다음에 8억 7천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 2016년서부터 이제 전고점 회복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뭐 20억 넘게 올랐는데 실제로 오른 것은 한 50% 정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50% 오른 것을 나누잖아요. 15년 정도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이게 6.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오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식 오른 거에 비하면. 네, 주식 오른 거에 비하면. 더군다나 그 S&P의 평균보다도 못 오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게 오르내리는 것이 이제 보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주식은 오르내리는 게 보이고 뭐 요번에 이제 코로나 이제 변종이 발생했다. 그럼 또 한 2%, 3% 이제 마이너스가 또 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50%밖에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주식은 그거보다도 훨씬 많이 오릅니다. 네,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억 정도를 갖고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뭐 그렇게 10배 그다음에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 100배가 되는데 부동산은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개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거의 다 주식 부자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오르겠지만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오르겠지만 그 이상을 바란다면 내가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주 비싼 것을 사야 이제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싼 부동산은 어차피 못 사요. 그러니까 이제 수를 늘립니다. 뭐 10개 건, 100개 건 이런 식으로 늘리는데 그렇죠. 위험한 게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30%까지 조정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이 변동금리 체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금리인데 변동금리 체제다 보니까 아파트가 좀 제일 위험한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변동금리 체제다 보니까 한 1년에 한 번씩 KB 시세로 이제 보거든요. 네. 근데 KB 시세가 떨어졌다. 그럼 이제 원금 상환이나 아니면 원리금 상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10채 정도를 내가 갖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이제 경매로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한 1억 정도를 갖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요번에 그 문제가 되는 게 재산세하고 뭐 종부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한 네. 20억 정도가 되면 한 6% 정도가 되는데 6%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6%밖에 안 되는데 종부세를 6%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자도 한 6% 내야 돼요. 네. 이자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자 월세를 받아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월세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턱없이 모자릅니다. 한 1, 2%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억 정도 된다면.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으로서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좀 더 주식보다는 좀 힘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렇게 1억을 갖고 그렇게 됐을 때는 10년, 20년 정도가 지나면 그러면 그렇게 파이어직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그렇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 그렇게 한 30%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제 현금화를 통해 가지고 아까 리밸런싱이나 이제 말뚝박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현금화를 시키면서 그때는 이제 강남 부동산도 살 수 있는 네, 그런 상태가 펼쳐져요. 오히려 네. 역으로 강남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는.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왜 강남 부동산을 살 수 있냐라고 네. 했을 때는 그 강남 부동산과 역으로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뭐 음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뭐 압구정 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게는 한 20% 이제 크게는 한 30% 정도까지 빠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게 한 뭐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닥치고 나서 네.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한 20% 이상이 빠진 게 2012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빨리 빠졌는데 그때는 한 2009년도 정도에 8억 7천까지 빠졌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가 있냐? 일단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같이 빠진다는 거죠. 네, 같이 빠지다 보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팔 수도 없습니다. 강남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이제 같이 못 판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한국의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빠집니다. 같이 빠지는 데다가 얘네들은 뭐 잡주를 갖고 있다. 그랬을 때는 또 팔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잡주 같은 경우는 그 하한가를 이렇게 맞으면 아예 그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한가를 맞으면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보면 증권사 직원들이 출근을 하자마자 당구장을 갔대요. 왜 당구장을 갔냐? 그러니까 출근했는데 하한가를 다 전 종목 하한가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고 그리고 당구장 가서 당구 치다가 그 한 30일을 그렇게 출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은 뭐냐? 이게 이제 달러 자산입니다. 달러 자산은 그때 당시에 한 1,100원 정도가 안 됐을 거예요. 한 70원 이 정도였었는데 네. 그게 순식간에 얼마까지 올라갔냐? 1,600원까지 올라갑니다. 1,600원까지 올라간 게 뭐 2009년도 한 3월 달 정도에 우리나라 통화 수합하기 전에 그때 1,600원까지 찍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그때 만약에 리밸런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그 만약에 현금화를 시켰다. 달러 자산을. 그럼 달러 자산은 얼마가 올랐냐? 한 50% 정도가 오른 거죠. 1,100원에 1,600원 정도가 됐으니까. 1,160원이 아닙니다. 1,160원 뭐 지금 현재 1,190원 같은 경우 10%가 오르는 거고요. 1,600원이 됐을 경우는 50%가 오른 겁니다. 그러네. 50%. 그런 상태에서 강남 부동산은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한 30% 정도가 빠진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 부동산이 한 뭐 30억이다. 네. 라고 했을 때는 30%가 빠졌을 때는 한 2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뭐 이제 자산 인플레가 일어나는 거죠. 디플레이션 시대이긴 하지만 자산 인플레가 일어나는데 자산 인플레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렇게 30%가 빠지게 되면 달러 자산은 거꾸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네. 50%가 올라가고 네. 이
강남부동산은 뭐 그때 당시엔 14억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30억이 될 테고 30억에서 20억이 된 거예요. 어차피 이제 자산 인플레가 일어나서 그 가격이 된 거니까. 네. 그러면 20억을 갖고 그때 이제 뭘 할 수 있냐? 경매들을 이제 잘 하시니까 경매로 이제 90%까지 대출을 받고 사는 거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90%가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는 90%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도 사업자 대출을 하고 법인으로 이제 주식을 부동산을 사면 90%까지 나와요. 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또 막았어요. 정부에서 그걸 알고 신문에 난 거. 네. 그러니까 90%까지 그때는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세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양도세가 없었을 때가 언제냐? 2000년대 초반과 그쵸. 한 2009년도서부터 2012년도까지가 양도세가 없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IMF 위기 때문에 그때 양도세가 없었고 그리고 2009년도 12년도까지는 하우스 푸어라고 해가지고 집 그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네. 지금 부동산은 끝났다 막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대출을 막 해주는 거죠. 대출을 막 해주니까 양도세가 없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서 바로 팔아도 양도세가 없습니다. 뭐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보유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대출은 무조건 나옵니다. 90%까지. 자, 그럼 20억까지 됐는데 거기서 90%까지면 18억 정도가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왜 경매로 사냐? 사람들은 그리고 경매로 살 때 시세대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매 대중화가 됐는데 시세대로 이제 안 사고 경매로 사면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뭐 경매 대중화가 2000년대 초반에 됐어요. 그러니까 경매 대중화가 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뭐 10% 20% 이제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절대 낙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뭐 경매 법정에 가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 막 욕을 하죠. 아니 경매로 사면 세입자도 못 보고 그리고 명도도 해야 되는데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도 모르는데 왜 뭐 미쳤다고 경매로 사냐 그러는데 경매로 사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물건이 안 나와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 대출 때문에 사는 거야. 네. 자, 90%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모자라는 돈이 한 2억 5천쯤이 모자릅니다. 그러면 내가 한 뭐 그때 그런 위기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냐? 돈을 모으는 거죠. 돈을 모으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1등 주식에. 네. 투자를 한 상태에서 달러 자산이죠. 달러 자산은 50%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은 30% 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갭은 한 80%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나는 한 1억 정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한 2억 5천이 되는 순간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갖고 바로 이제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꾸고 그리고 갭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월세를 놓습니다. 월세를 그러니까 왜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를 놓냐? 전세하고 전세가 만약에 30억이다 하면 한 22억, 23억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억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전세는 한 16억 정도까지 빠집니다. 순식간에. 그러면 일단은 내가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만약에 전세를 놓는다면 문제가 되는 게 소유권 이전과 전세를 놓는 시기가 이제 갭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 순식간에 한 20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대출로 뽑고 그리고 대출을 통해서 월세를 놓게 되면 월세 보증금으로 어느 정도 집어넣는 거죠. 강남 정도 되면 그 한 2억 5천 정도는 대출로 뽑을 수 있습니다. 네. 대출이 아니라 월세 보증금으로. 그래서 월세 보증금과 그리고 월세의 그 이자, 그러니까 월세와 이자를 어느 정도 이제 상각을 시키게 되면 좀 버틸 수는 있어요. 이자가 더 세겠죠. 그때는 한 6% 이상으로 오를 테니까. 그러면 그걸 버티다가 그 좀 더 이제 좀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좀 더 풀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면 그럼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를 1년에 한 번씩 올립니다. 그러면 그 돈 갖고 종부세를 내는 거죠. 네. 근데 종부세도 굉장히 많이 줄 거예요. 이번에도 종부세가 6%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한 2%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많이 순식간에 올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헌법소원을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혼을 하면 또 뭐 뭐 종부세가 13분의 1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 이혼하는 법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소원이 들어갔는데 네. 그때가 되면 종부세도 굉장히 많이 깎아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양도세가 없는 기간 그 동안에 이제 파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15년 지나도 50% 정도밖에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팔고 다시 이제 뭘로 타냐? 그 1등 주식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죠. 네. 1등 주식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강남 아파트는 뭐 이렇게 세계 1등 부자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싼 주식 아파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1등 부자들은 뭐 평창동이나 아니면 한남동 이런 쪽에 사거나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이제 뭐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이제 가오는 잡을 수 있겠죠. 예, 전문 용어로 이제 가오는 잡을 수가 있겠지만 수익률로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차라리 1등 주식에 또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근데 강남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꼭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달러 자산. 네.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같이 파산할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자체가 KB 시세가 있기 때문에 KB 시세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 KB 시세가 떨어지면 원금 상환이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가 위험합니다. 그때는 빌라나 상가 이런 그 시세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네,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 원리금 상환이 들어오는 데는 아파트였고요. KB 시세가 떨어지면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있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실행해주는 그 은행 직원들은 자신이 그 대출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KB 시세가 떨어지면 네. 반드시 원리금 상환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기가 왔을 때는 그때가 더 위험하다. 그리고 그 상가나 빌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보험을 하나 들거나 아니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를 갚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자하고 어차피 시세가 없기 때문에 네. 담당자가 문책받을 일이 없습니다. 시세가 없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뭐 작년에는 왜 위기 없이 이제 지나갔냐? 10년에 한 번씩 온다는데.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는 코로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이 코로나 대책 그러니까 뭐 돈을 푸는 거 4조 달러나 돈을 푸는 거 그리고 양적 완화와 뭐 이런 제로금리까지 내려가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보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에 대한 의회 승인이 굉장히 빨리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도 돈을 푸는 거에 대한 저항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2008년도나 그 이전 그 버블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한국의 부동산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라고 네. 했을 때는 정확히 누구가 잘못했다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때 은행들이 잘못했죠. 그래서 네.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지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탐욕적으로 많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CDO 증권을 많이 팔았고 그 CDO 증권이 이제 터지면서 은행들을 구제금융을 해줘야 되는데 월가가 별로 이제 인상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자기네 세금을 갖고 월가를 구해줘야 된다니까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 전화들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그렇게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통화 스와프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위기가 왔고 네. 그리고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보니까 빨리 돈도 많이 풀었고 그리고 한국의 자산이 뭐 그러니까 작년 2월달, 3월달 정도만 하더라도 20% 조정은 있었어요. 그때 시세를 보시면 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조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하고 통화스와프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신흥국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빼 나가면서 달러 자산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그 원화 자산이 그때 1,200원, 1,26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일단 금리를 올리고 막 그 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부동산이 또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한국의 그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뭘 할 수밖에 없냐? 외국인들이 돈을 빠져나가니까 달러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줘야 되는데 네. 미국은 달러를 계속 채권을 팔아야 되거든요.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신흥국들이 채권을 팔아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채권을 비싸게 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채권을 엄청나게 팔아버리면 미국이 아무리 양적 완화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채권을 못 팔게 하기 위해서 한국하고 통화스와프를 맺으면서 외국인들이 그 한국의 미국 국채를 파는 거를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막 팔게 되면 미국의 국채를 팔면서 달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차피 달러는 수출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투자도 못 들어오고 수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파는 수밖에 없는데 외환보유고는 미국의 달러 국채라는 거죠. 국채를 엄청나게 팔아버리면
미국은 국채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신흥국들이 거꾸로 국채를 판다? 그러면 미국으로 다시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스와프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1260원에서 1200원 밑으로 확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원화 환율도 낮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망한다 이런 소문도 이제 사그라지고 그러면서 위기가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 이게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지만 다음번에 위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버블이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에 한 번씩 정도는 터져야 정상화가 가고 다시 버블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0년이 가면 작년에만 4조 달러 풀고요. 그리고 네. 올해도 또 4조 달러를 풀었는데 네. 4조 달러가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냐라고 했을 때는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을 미국에 수출을 해서 외환보 요구를 쌓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3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쌓은 게. 근데 미국은 돈을 찍어서 4조 달러를 작년에 풀었어요. 와.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거예요. 아.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이 안 됐을 때, 그런 식으로 미국이 돈을 풀지 않았을 때는 한국에 위기가 옵니다. 반드시.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어느 정도 그 달러 자산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회가 오면 또 그 기회를 또 이거를 알고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매사에 부정적이면 절대 이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들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위기 상황일 때 양도세 면제도 나오고 90%까지 대출도 나오고 지금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과는 뭐 그렇게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양도세는커녕 뭐 1가구 3주택이면 85.2%를 때리는데 예. 양도세를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기회가 오는 거고 기회가 왔을 때는 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달러 자산에는 투자를 해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달러 자산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1등 주식을 갖고 그렇게 그 리밸런싱과 말뚝박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위기 상황에서만 어느 정도 헤쳐나가시면 되고 1등 자산에 투자하시면 뭐가 좋냐? 그렇게 그 S&P 500이나 이런 그 ETF 자산보다도 그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25% 정도에. 20%.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인 뭐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뭐 이런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으면서 기회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1등 주식은 개별 주식이 아니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시장은 S&P 500, 그 나스닥 100 같은 100개의 종목을 모아놓거나 500개의 종목을 모아놓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1등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 정교권 등수라고 보는데 S&P 500은 500등까지 등수를 한 다음에 거기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9.1%가 되는 거고 1등 주식은 정규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시장은 개별 주식보다 훨씬 더 혁신적입니다. 혁신이 떨어지는 1등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뭐 예를 들어서 지이다. 그러면 지이가 지금 현재는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빠지고 지이가 뭐 100년도 더 된 기업이잖아요. 근데 혁신이 떨어지니까 퇴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등 주식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 1등 주식이 아니라 세계 시가총액 1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중국으로 바뀌었다. 그때도 일단 1등 주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1등 주식은 왜 좋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자동으로 내가 이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2등이나 3등이나 이런 주식들은 뭐 10등까지 떨어졌다. 뭐 그랬을 때는 갑자기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등 주식은 한 번에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체인지가 되지 1등이 바로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1등 주식이 끝까지 뭐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같이 빠지는 경우예요. 그리고 1등만 빠진다라고 했을 때 1등과 2등이 체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등 혼자 빠지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선 48년생서부터 전 세계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 우리나라는 53년도에 전쟁이 끝났고 55년서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생겨났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은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했을 때 연금 펀드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갖고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별로 안 해요. 네. 자, 그러면 주식의 70%, 채권에 30% 정도 투자를 하는데 채권의 거의 대부분도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주식의 70%를 투자를 하는데 요게 이제 거의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뭐냐면 ETF, 예를 들어서 S&P 500
그러니까 S&P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S&P라는 회사에서 만든 500개의 기업을 이제 그 몽땅 산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수에다 추종하는 이제 그쪽에다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패시브 투자가 액티브 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목을 픽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그때 헤지 펀드하고 내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워렌 버핏이 이겼습니다. 헤지 펀드는 자기네들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렌 버핏이 그냥 S&P 500에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서 이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연금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거의 대부분이 패시브 자금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런 S&P 500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보면 개별 주식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주로 해외 쪽으로 옮기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미국 자산에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도 지금 세계 자산으로 보면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2%에다가 국민연금이 지금 세계 규모로 보면 한 5위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자산이 한국 시장에 있다가 네네. 만약에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한 65세에서 68세 정도 되는데 은퇴를 하셔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팔아서 이 사람들 연금을 줘야 돼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에서 그때 팔기 시작하면 연금에서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있는 그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미국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미국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데 한국의 국민연금뿐이 아니라 뭐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라든가 노르웨이 국부펀드, 캐나다 국부펀드 뭐 이런 국부펀드들이 전부 다 은퇴 자금을 모은 그런 그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죠. 그래 패시브 펀드에다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패시브 펀드에다 투자를 하는데 고르게 1등서부터 500등까지 전부 똑같이 고르게 투자를 하냐? 아닙니다. 그게 이 비율이 있어요. 시가총액별로. 그렇기 때문에 1등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보면 국민연금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죠. 네.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현금이 들어가면서 이걸 갖고 주식 7대 3으로 채권과 주식의 7대 3으로 돈이 미국의 S&P 500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돈을 빼고 있어요. 네. 뭐 어느 정도 지금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것은 어디냐? 그게 미국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패시브 자금 쪽으로 들어오면서 S&P 500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거고 또 급락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가에 사주려는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1등 주식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1등 주식의 비중을 갖고 투자를 했을 때는 이거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등 주식이 패시브 자금을 통해서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얘네들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돌아가시지도 않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퇴 자금 이런 게 이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75세에서 95세까지 산다. 앞으로 20년이 남았는데 20년 동안 꾸준하게 돈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다 하더라도 복리로 25%를 10년, 20년까지 해가지고 내가 20년이 지나면 훨씬 더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인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가? 부의 체인저. 바뀐 세상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예, 부의 체인저 2. 예, 두 권이 동시 나왔습니다. 워낙 그 집필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항상 책을 2권씩 내주세요. 그만큼 양이 많고 정말 전달해주고 싶으신 좀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책도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시고요. 아마 일부 들어보셨지만 이건 거의 유료 강의 수준이었거든요. 저희가 이건 돈을 받고 팔아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지금 이 책에 나온 대로 업그레이드된 마이너스 3%률도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1등 주식을 사는 것들에 대한 이유하고 이런 또 방법들까지 구체적으로 짚으셨던 것 같습니다. 말뚝박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도 책에 나왔는데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좀 의심이 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바뀐 세상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가 늘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등 주식으로 확정된 것들을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막 뜨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을 조금 미리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런 질문들에서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앞으로 이제 그 세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네네. 이제 하는 것을 지금 한번 그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1등 주식을, 그러니까 결론서부터 얘기하면 1등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앞으로 새로 바뀌는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요즘 핫한 주제가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네네. 그런데 그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뭐 이런 식이 됐을 때 그게 앞으로 어떻게 뭐가 바뀌는 것이냐 이런 걸로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냐라고 했을 때 그 얼마 전에 그 뭐 애플 같은 경우는 iOS 14.5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네, 그 14.5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14.5 업데이트를 하면서 개인정보 강화에 나섰습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정보 강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제 개인정보를 갖고 이제 이 뭐 업체한테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물어보는 게 14.5 업데이트의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우선 가장 피해를 본 데가 어디였었냐? 이게 이제 SNS 업체였습니다. SNS 업체는 페이스북과 그리고 스냅이라고 해서 뭐 이제 메시지가 없어지는 뭐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 이 세 가지였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업체가 이제 뭐가 이제 좋았었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광고 시장을 이제 잡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어떤 광고냐라고 했을 때 이게 타겟 광고입니다. 타겟 광고. 그래서 타겟 광고는 또 뭐냐라고 했을 때 타겟 광고는 사람들한테 타겟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주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광고를 어떻게 시작했냐라고 했을 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TV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해서 뭐 이게 뭐 광고 하나당 뭐 몇억 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공중파에 광고가 붙질 않습니다. 왜 안 붙냐라고 했을 때 광고의 효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문 광고나 TV 광고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뭐 뉴스를 보건 아니면 드라마를 보건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건 아니면 SNS를 보건 이건 뭐냐면 여유 시간을 누가 많이 뺐느냐예요. 그러네요. 예, 여유 시간을 많이 뺏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TV는 그 자리를 SNS나 아니면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으로 광고가 가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고 시장이 뭐였었냐? 이런 인쇄물 광고 시장에서 그리고 매스미디어 광고 시장 그리고 그게 검색 광고 시장에서 타겟 광고 시장으로 가는 이제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검색 광고 시장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그 구글 같은 데서 검색 광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은 뭘 했었냐? 예를 들어서 내가 꽃배달을 쳤다라고 하면 꽃배달을 치면 꽃배달 광고가 뜨는 거죠. 그렇죠. 꽃배달을 쳤으니까 꽃배달이 필요해서 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꽃배달에 가장 빨리 뜨는 그 밑에 이제 광고라고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오버추어 광고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그렇게 꽃배달 광고를 치면 그 밑으로 광고가 꽃배달이라는 광고가 쭉 뜹니다. 그러면 한 화면에서 클릭할 확률이 98% 정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검색 광고 시장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게 효과가 좋다라는 것으로 이제 되고는 있는데 그것도 진짜로 광고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파스타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강남역에서 파스타집을 하거나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파스타집의 타겟층은 20대, 30대 여성입니다. 20대, 30대 여성한테 그런 파스타집의 광고를 해야 되는데 뉴스나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했을 때는 뭐 강남역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부산이나 아니면 제주도로 갈 수도 있죠. 그쵸. 그렇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광고 효과도 많이 떨어지죠. 사람들이 이제 뭐 요즘 드라마가 1%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게 타겟 광고예요. 타겟 광고는 SNS를 통해서 사람을 연령층을 정합니다. 20대, 30대 여자, 그리고 뭐 대학생, 오피스걸, 뭐 이런 식으로 오피스 우먼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 정도를 한다. 그럼 한 100명한테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을 갖고 굉장히 타겟 광고층에다 광고를 뿌리고 그리고 광고를 뿌린 다음에 진짜로 손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10만 원 정도를 하면 1,000만 원한테 뿌리면서 더 좋은 광고 시장이 타겟층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 광고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장이
더 좋은 게 타겟 광고 시장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광고 시장에서 99%를 이제 먹었던 게 바로 이제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나 뭐 이런 스냅 같은 그런 그 인스타 뭐 이런 SNS 광고였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iOS에 14.5 업데이트를 하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 그 광고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SNS 업체들한테 니네들의 정보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했는데 그렇게 정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96%가 나는 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 정도밖에 뭐 자기가 주겠다라는 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게 타겟층이 정확하고 그리고 다 가야지 광고의 효과가 올라가는데 광고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예전에 이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굉장히 강화하려는 애플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5년간의 경고를 통해서 앞으로 페이스북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정보 강화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요번에 14.5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개인정보 강화를 했고 결국은 요번 이제 3분기에 그 이런 개인정보 강화를 통한 매출이 떨어진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뭐 스냅 같은 경우는 20%나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4, 4분기에는 광고 시장이 더 많이 줄 것이다. 왜냐하면 광고주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이게 타겟층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차라리 검색 광고 시장이 낫다라고 해서 검색 광고 시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오히려 재밌다. 그러니까 SNS에 있는 업체들, 페이스북도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고, 그리고 이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10% 가까이 빠졌고, 그리고 스냅 같은 경우 2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뭘 시작했냐면 우리는 메타버스로 갈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메타로 바꿨어요. 그렇게 떨어진 다음에 페이스북이. 그러면 이 메타가 어떤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가 뭐 굉장히 많이 유행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가 또 무슨 시장이냐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어떤 하드웨어가 점령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 이게 스마트폰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그리고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하드웨어 시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새로운 하드웨어 시장은 어떤 시장이 될 것이냐? 첫 번째가 VR, 두 번째 AR. 그러니까 VR은 오큘러스 캐스트 2라는 것을 해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쓰는 거죠. 쓰는 거고 두 번째는 그 AR 예전에 이제 구글 글라스 같은 그래서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그 레이반하고 그 협업을 해서 선글라스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런 그 선글라스를 끼는데 그게 이제 AR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뭐 이런 스카우터 같은 그런 겁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정보 같은 거에 뜨고 이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하드웨어를 점령하려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고 봤을 때 이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왜 애플이 갑질을 했냐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이 하드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혜를 받던 애들이 누구였냐라고 보니까 구글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오히려 검색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고 10% 이상이 올랐습니다. 애플도 검색 광고 시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애플의 자체 검색 광고량이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SNS 광고, 타겟 광고를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하면서 검색 광고 시장을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검색 광고 시장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 시장을 뺏어올 수 있다라는 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로 가는 게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메타버스가 뭐 새로운 뭐 아바타도 하고 뭐 거의 게임과 비슷하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하는 게 그런 건데 실제로 얘네들이 노리는 거는 하드웨어를 먼저 점령을 하겠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먼저 선점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입력 방식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뭐 오큘러스 캐스트 2 같은 것들을 썼을 때 VR 기기를 썼을 때 입력 방법이 힘듭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서 이제 입력을 하는데 터치가 굉장히 느려요. 그렇다고 이거 소리로 해가지고 하자니 그것도 굉장히 느리고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으로 입력하는 게 제일 쉽지 않았나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구글 같은 경우도 뭐 스마트폰을 하려고는 하지만 구글은 스마트폰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구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을 만들려고는 했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냐? 먼저 하드웨어를 선정한 애들이 먼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그때 애플의 iOS 그 플랫폼과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꽉 잡고 있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폰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노키아 사업부를 사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예를 들어서 우버가 있단 말이에요. 우버의 앱이 애플과 이 구글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 같은 경우는 2년 반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앱을 안 쓰는 거죠. 3위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일단은 거기서 떨어지면 개발자들은 제일 많은 시장에다 먼저 뿌리고 그 다음 시장에다 뿌리는데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3위 같은 경우는 아예 플랫폼에서는 3위는 의미가 없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애플 같은 경우도 그런 시장으로 그 VR과 AR 같은 경우로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애플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 이제 뭐 그 얼리 어답터가 있는데 그 이제 스마트폰에 근데 이 사람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네. 삼성의 Z 플립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쁘게도 나왔고 여기 꼭 쓰고 싶은데 이걸 쓰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왜 쓰지를 못하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애플 생태계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 생태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애플 생태계는 자기는 아이맥도 쓰고 아이패드도 쓰고 뭐 에어팟도 쓰고 뭐 아이폰도 쓰고 이러는데 만약에 Z 플립폰을 쓰면 자기는 그걸 연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아이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연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쓰면 뭐 모든 걸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VR이나 AR 기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갈 수밖에 없냐? 이게 애플과 연동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어휴. 그리고 애플과 구글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애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전기차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새로운 플랫폼들은 어떤 식이냐라고 했을 때 하드웨어에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전기차만 되면 전기차는 이제 뜨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은 현재 어떤 시장이냐,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뭐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차량이 나오는 거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뭐 가스차나 뭐 이런 그 석유차나 이런 이 내연기관차가 한 9,500만 대 정도가 나옵니다. 1년에 총 쏟아지는 게. 네. 그 중에서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100만 대를 못 만들었거든요. 한 50만 대 만들고 올해 100만 대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전기차 시장이 한 10% 정도가 됐을 때 그때서부터 이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는데 10%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새로 이제 시장이 생기고 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가 생기면 전기차라고 얘기만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네. 그런데 10%서부터 시작해서 한 90%까지 올라가는 거는 아주 급격하게 커브를 그리면 S자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때는 주가가 좀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뭐 인터넷 쇼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네이버 쇼핑이고요. 두 번째가 쿠팡이고 네. 세 번째가 요번에 이제 이마트 계열에서 네. 요 이베이 코리아를 샀죠. 그래서 옥션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1, 2, 3위가 정해졌는데 요 1, 2, 3위가 시장을 과점하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뭐 쿠팡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죠. 네. 천문학적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1, 2, 3위가 정해지고 얘네들이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3위 이하서부터는 완전히 망하는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0%가 넘어가는 시장, 그러니까 950만 대가 전기차가 넘어가는 시장서부터는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는 거죠.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서 저가 출혈 경쟁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는 또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차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전기차 부분일 때는 일단 전기차만 붙으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리비안 같은 경우도 상장을 했는데 얘네들이 뭐 포드를 넘어서고 GM을 넘어서고 막 이랬잖아요. 100조가 넘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 리비안 같은 경우는 뭐 트럭을 뭐 몇 대 만들었고 그 트럭도 그런 직원들한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그렇게 팔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양산을 한다. 그래서 멀티플을 엄청나게 줘버렸는데 왜 기존에 있는 자동차들은 그렇게 멀티플을 못 받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매몰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노키아가 왜 이렇게 순식간에 망했냐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 피처폰을
그 매몰 비용, 피처폰의 생산 라인이나 아니면 그 개발자나 이런 애들을 전부 자르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매몰 비용이 훨씬 크고 그리고 재고가 순식간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순식간에 망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들만 여기는 재고 비용도 없고 새로 열리는 시장이 그 기존의 피처폰 시장을 먹어버리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네. 멀티플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의 노조라든가 아니면 판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매몰 비용이 되고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구조조정할 수 있냐? 없다라고 한다면 전기차로 가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네. 현재는 전기차 이름만 붙어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가 출혈 경쟁 그리고 치킨 게임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횡보하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적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은 지금 현재 이제 잘하는 기업이 어디냐? 이게 이제 테슬라와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뭐 중국에 이제 뭐 샤오펑이라든가 뭐 니오라든가 이런 3인방이 있는데 걔네들은 전부 엔비디아 걸 써요. 그럼 엔비디아는 뭘 하는 업체냐? 이게 자율주행을 뭐 이런 GPU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월정액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의 그 옵션이 계속해서 이제 그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월정액제로 가고 있어요. 월정액제로 가면 좋은 게 그 내수 기업이 아니고 월정액제로 가면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매일같이 돈을 버는 거죠. 매일같이 돈을 그 월 구독료를 내게 되면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오히려 한번 물건을 팔아먹고 땡이다라고 했을 때는 피크가 쳤을 때 오히려 많이 팔았을 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많이 팔았지만 내년서부터 꺾일 거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빠지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팔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팔고 있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게 그런 이제 경기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그 안정적인 구독 모델을 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구독 모델로 갈 수 있는 게 자율주행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이 지금 현재 얼마냐라고 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도비에 뭐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나 아니면 포토샵 이런 걸 쓴다 한 6만 5천 원 정도가 되고요. 네. MS365를 썼을 때도 뭐 한 3, 4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돈들이 꾸준히 발생하면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구독 모델을 할 때마다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어도비나 이런 애들 보면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이 자율주행 옵션을 많이 선택을 하면 할수록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자율주행이 굉장히 뭐 신기하고 재밌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래 택시 운전기사가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흥이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감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율주행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애플이 요번에 이제 애플카가 들어왔는데 애플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플이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플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네. 누가 1등을 하던 1등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가 잘했다. 그럼 테슬라로 갈아타야죠. 그런데 그 자율주행 다음에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이 뭐냐? 이게 iOS 플랫폼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iOS의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아까 제가 우버의 앱이 굉장히 느리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만약에 지금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 전기차에서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차라든가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중에 테슬라한테 밀려가지고 퇴출되는 기업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퇴출되는 기업들이 앞으로 그 상황을 역전하려면 뭘 해야 되냐? 얘네들은 잘하는 게 차를 만들어내는 양산 능력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능력은 어차피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만들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플랫폼을 갖고 장사를 하지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는 폭스콘한테 맡겼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그 자동차를 갖고 대량 생산을 하는 건 어차피 기존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 중에 그 결국은 테슬라한테 밀려가지고 자율주행도 밀리고 테슬라한테 양산 능력도 밀리고 전기차 능력도 밀리면서 떨어져 나가는 기업들이 생기는데 그 회사들은 누구랑 협업할 수밖에 없냐? 이게 애플과 협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애플은 뭐 예를 들어서 차체는 폭스바겐, 그리고 그 자율주행 옵션은 엔비디아,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iOS가 애플의 iOS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좋은 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내가 이제 침대 칸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뭐 KTX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자율주행으로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면서 갈 수도 있어요. 네. 한 4시간 반 정도 가는데 오히려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타고 갔을 때 자면서 가게 되면 얘네들이 뭐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띄워줘야 되는데 그런 앱들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iOS에는 수십만 개, 수천만 개 앱이 있습니다. 이미 깔려 있어요. 다 개발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앱을 갖고 뭐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아주 좋은 음악을 그 스트리밍을 하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른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는 그 수십만 개 앱을 다 개발자한테 받아가지고 그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삼성 같은 경우도 실패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애플과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수십만 개 앱이 동시에 순식간에 깔리면서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은 뭘 할 수 있냐? 엄청나게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강한 차로 바뀔 수 있는 거야. 대신에 얘는 뭐가 되냐? 애플카가 돼버립니다. 애플카가 되면서 자신의 브랜드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살아남아요. 애플과 협업을 하면. 네. 근데 애플은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2개나 3개의 업체를 갖고 계속 무한 경쟁을 시키면서 원가를 다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현재는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애플카 이슈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안 한다고 한 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애플의 하청업체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자율주행차를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플랫폼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고유의 플랫폼으로 가겠지만 플랫폼에서 완벽하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뭐 수십만 개 뭐 앱을 갖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경쟁에서 밀린 애가 결국은 애플의 디자인과 애플의 로고를 박았을 때 얘네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구글이냐 애플이냐를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글보다는 애플이 어떻게 보면 이 럭셔리카 이미지가 더 높기 때문에 네. 같은 애플의 로고를 박으면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스포츠카 뭐 이런 디자인 같은 거 좋게 할 수 있죠. 껍데기는 좋게 할 수 있고 고장도 어차피 안 납니다. 모터하고 배터리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애플카를 박아가지고 럭셔리 이미지가 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애플이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VR과 AR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 자율주행차로 가면서 얘네들도 새로운 하드웨어 시스템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세상이 바뀐 거에서 이런 새로운 그 하드웨어 시스템이 바뀌는 걸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세상이 바뀌는 거에서 누가 플랫폼을 갖고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 중요한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애플이 돈을 버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은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에픽 게임즈라고 있는데 게임 회사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애플한테. 네. 왜 소송을 걸었냐? 자기네들의 게임을 전부 퍼블리싱 해가지고 만들고 개고생해서 런칭을 했는데 거기서 결제를 하면 다 누구한테 돈이 가냐? 애플한테 30%의 돈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6%밖에 안 나옵니다. 5% 6%. 근데 뭐 아무리 소프트웨어 기업이 뭐 돈이 많다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신규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애플은 그렇게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엄청난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애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그 개발자들이 노력해가지고 결과물들을 갖고 애플한테 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PC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애플이 애플로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PC를 켜고 요즘에 뭐 PC를 켜고 모바일 게임도 많을 뿐더러 그리고 PC 게임이라 하더라도 결제는 PC로 막 뭐 그 무슨 보안 서류 뭐 이런 거 깔아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간편 결제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를 그렇게 해버리면 애플이 돈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십만 개의 앱이 어떻게 보면 노예가 돼가지고 애플한테 그렇게 돈을 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에픽게임즈가 자기네들이 링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빼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 일부 승소 판결이 나긴 했지만 결국은 애플이 이 소송을 길고 지루하게 계속해서 갈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애플이 어차피 VR과 AR도 만들고 그리고 차량 전기차나 아니면 자율주행차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플랫폼을 가져갔을 때 결국은 애플이 뭐 어느 정도 그 뭐 이 새로운 하드웨어 시스템을 갖고 가게 된다면 플랫폼을 갖고 그러면 새로운 곳에서도 애플과 구글이 유리하고 거기서도 애플은 이런 럭셔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또 애플 바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애플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애플이 무조건 미래를 잡는다. 이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테슬라가 더 유리하면 그 시장에서 테슬라가 유리하게 이제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갈 거고 그건 또 1등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누구를 선택하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세계 1등 종목을 보면서 그 내가 이제 그 많은 스토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장이 그 선택해주는 1등 주식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년에 25%씩 20년을 지나게 되면 100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제가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심플하게 1등 주식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냥 감동입니다, 감동. 이렇게 1등 주식에 대한 근거와 논리들을 지금 애플이란 종목 1등 주식이기 때문에 미래의 이런 성장 산업들에 대한 것들도 이미 다 포함하고 있고 미래 가치도 다 포함한 것들이기 때문에 1등을 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굉장히 저는 공감했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시간부터 시작해도 1등 주식부터 시작하는 게 유효한 거죠. 그렇죠. 1등 주식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그러면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있어서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50%를 먼저 사라. 50%를 1등 주식을? 1등 주식을 사고 그리고 고점 대비 10%가 빠졌을 때 나머지 50%를 들어가라. 10% 빠졌을 때 50%. 왜 그러냐? 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가? 신고가에서 이제 고가에서 이제 뭐 조정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 주식을 안 산 상태에서 뭐 계속해서 오르면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일단 사시는 거예요. 50%를. 그리고 만약에 빠지면 또 후회를 해요. 근데 이게 뭐 그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뭐 10일에 걸쳐서 분할을 한다. 그리고 아니면 뭐 10개월에 분할을 한다. 계속해서 오르면 또 그게 또 열받아요. 어차피 또 분할이 끝나면 그때서부터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느니 차라리 50%를 먼저 사시고 그리고 고점 대비 10%가 빠지게 되면 그때 사면 일단은 사고 나서 오르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빠져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 나머지 50%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월 적립식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월 적립식으로 사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계속 매월 사시지 마세요. 매월 사시지 마시고 일단은 돈을 모으세요. 모아서 돈을 모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고점 대비 10%가 빠지면 그때 몰빵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몰빵을 친 다음에 기다려요. 그리고 계속 돈을 모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뭐 신고점을 치고 또 한 고점 대비 10%가 빠졌다. 그때 또 모아놓은 돈을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갖고 있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떨어졌을 때도 내가 또 살 기회가 있으니까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투자가 안전하고 좀 기분 좋은 투자. 왜냐하면 이제 주식은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부동산은 이제 떨어지는 게 보이질 않으니까 뭐 빨리 타이밍 잡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그럴 수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50%를 먼저 들어가시고 고점 대비 10% 빠질 때 그때 이제 몰빵을 치시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방법까지 월 적립식으로 사는 것들보다는 모았다가
고점 대비 10% 빠졌을 때 몰빵을 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하는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계속 갖고 가는 건데 네. 마이너스 3% 개선된 률이 이제 이거에 나오거든요. 그대로 한번 지키셔갖고 한번 매도하는 것들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아무튼 매도와 또 매수를 같이 하는 전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지난번에 있는 이제 부의 미래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게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또 제안해 주고 계시니까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진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러니까 모든 책들을 포함하더라도 이렇게 넓은 범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은 이 책밖에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주식을 사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재 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뭐가 이슈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말 알기 쉽고 명쾌하게 풀으셨거든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은 극히 일부 사항인 것들이고요. 책에는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책을 꼭 사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인적인 또 활동들도 하시잖아요. 네. 예,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주식 강의도 계속 그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이 조사님 강의도 한번 들어보실 것들도 추천드리고요. 책은 물론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꾸준히 저희가 업데이트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 좀 따라가면서 읽어보는 것들도 이 시간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조단 TV인가요? 아니요, JD 부자연구소. JD 부자연구소. 예, JD 부자연구소라고 하는 TV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니까 그것도 거의 매일 올려주시잖아요. 네, 뭐 장이 있을 때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올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들도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리가 확실하게 됐고 지금 이제 어떤 주식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집중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당부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뭐 돈을 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데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돈을 이제 버는 걸 갖고 이제 목적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고 싶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 한국 주식이나 뭐 이런 주식을 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단타 같은 걸 치시게 되면 자기의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전업 투자를 하고 전업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9시 정도부터 장이 시작해서 3시 반까지 꼼짝 말하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뭐 또 이제 산 거 판 거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뭐 밤 9시나 10시까지 또 개인적인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네.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1등 주식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줄어듭니다. 심플해지네요. 이제 심플해지네요. 왜냐하면 예. 이거는 어차피 한번 사고 1, 2등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한 고점 대비 2.5% 이상이 빠지거나 마이너스 3%가 뜨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네. 1년에. 그러니까 매도할 시간이 별로 없고요. 매도할 기회가. 그리고 매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그리고 어차피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네. 뭐 요즘에는 6시에 장이 끝나요. 이제 서머타임이 끝나서 원래는 이제 5시에 끝나는데 꼭 그때를 못 맞춘다 하더라도 다음 날 이 프리장이나 아니면 다음 날 10시 반이나 11시 반에 시작하는 그 장에서 매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 번씩만 하시면 뭐가 되냐? 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잘 올라가고 그리고 또 대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빠진다 하더라도 또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는 시간을 갖고 돈은 누가 봅니까? 돈은 주식이 버는 겁니다. 내가 돈을 사고 팔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식이 버는 거기 때문에 그 주식이 혼자 더 벌게 하고 좋은 기업에다 투자를 해놓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생각해 보시면 나는 왜 이 돈을 벌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 나이 80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그런 생각을 하시고 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불을 늘려가시면 뭐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배당주를 투자하는 것을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배당주가 한 6% 정도 오르는데 그 6%가 오르는 상황만큼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배당을 줄 정도가 되면 굉장히 그 산업이 침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AT&T나 이런 데가 6% 8% 주는데 걔네들 6%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1등주에다 투자를 하시면 25%를 벌고 6%를 빼서 생활비를 쓰시고 19%의 복리를 효과를 누리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노후를 이 1등주에다가 최소한 1억 이상 넣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하시는 부분이 뭐 하루라도 더 빨리 그렇게 하시면
노후가 확실히 보장이 되고 1등 주식과 함께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아유,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단순하게 하는 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에 좀 정말 가치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일에 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 중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반성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좀 투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확률을 높이고 리스크를 낮추면서 확실하게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물론 1년에 25%라고 하는 이 수익률이 낮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100% 이상 먹어야 돼. 뭐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수가 작을지 모르겠지만 복리의 마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년 하고 10년, 그러니까 20년 만에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노후 준비는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또 일부 하시고 이게 좀 못 믿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보시는 것들도 일부 자금을 활용해서 해보시는 것들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뭐 모든 산업군들을 다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감사합니다. 강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의 주셨어요, 진짜.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네. 책 계속 써주실 거죠? 네. 네, 아무튼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